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토양 관리에 대해서 친환경 농업을 위한 토양 관리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 소개는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토양진단센터 뭐 하는 곳이냐 하면 토양을 검사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여러분들의 농지는 이런 상태니까 토양 분석을 해서 그걸 컨설팅하는 이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보통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이 이런 일들을 하죠.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 분석을 해서 토양 분석을 컨설팅해주는, 분석 자료로 컨설팅해주는, 사실은 근데 이게 토양 분석을 해서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 전국에 저 하나밖에 없어요. 전국에 저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제가 제일 권위자가 되는 셈이죠. 자아자찬이지만. 자, 오늘 한번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농사를 하려면 그 기반이 되는 토양을 알아야 되는데, 식물을 자랄 수 있는 토양이 1cm 만들어지는데 200년 걸린다라는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 200년인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사 짓는데 토양이 20cm 이상 있어야 되죠. 10cm, 20cm만 해도 2000년, 10,000년 정도 걸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농민들은 토양을 귀중하게 여겨야죠. 토양이 유실되거나 침식되거나 훼손되는 것만큼은 최소화시키는 게 우리 농민의 의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훼손이라는 말은 토양이 사랑하는 환경이 어려운 걸 훼손이라고 합니다. 환경 파괴죠. 그래서 현대화되면서 가장 문제가 토양 환경 파괴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죠. 자, 일단 흙의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흙의 구조, 그 다음에 좋은 토양을 어떻게 하면 만들까, 두 번째로는 퇴비에 대한 내용, 이렇게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업은 과학이다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과학 원리도 잠깐 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학술적인 내용으로 토양을 이렇게 기상, 액상, 고상, 이걸 토양의 삼상이라 합니다. 그래서 토양의 삼상이라고 하는데, 고상하면 고체죠. 흙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기상과 액상은 흙 사이에 있는 공간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걸 공극이라고 합니다. 기체는 토양 속에 있는 공기층을 얘기하는 거고, 액체는 물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가장 이상적인 거는 25대 25대 50이 가장 이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25대 25대 50 중에서도 그러면 50대 50이죠? 그러면 공극이 많아야 농사가 잘 될까요? 공극이 적어야 농사가 잘 될까요? 사실은 50보다 조금 더 많은 게 농사가 잘 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흙이 가벼워야 돼요. 흙이 무거우면은 이 모래가 많다는 얘기예요. 흙이 가볍다는 얘기는 아까 점토가 많다는 얘기예요. 자, 지난 시간 말씀드렸 점토가 많아야 토양이 좋은 토양이다 얘기했는데, 너무 많으면 또 안 되죠. 자, 그런 내용을 한번 설명드리는데, 그래서 토양은 유기물과 무기물, 고상입니다. 물과 공기, 액상, 기상, 이렇게 포함되는데, 자, 토양의 색깔만 보고, 토양의 모양만 보고, 우리 좋은 토양이다, 나쁜 토양이다 구분이 가능하죠. 금방 말씀드린 색깔입니다. 무슨 색깔? 검은색. 검은색이 나면 토양이 좋아요. 농사가 잘 돼요. 그 얘기는 검은색이 뭐냐? 바로 유기물 부식입니다. 유기물 부식이 많으면 토양의 색깔은 검은색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부식은 제가 지난 시간도 말씀드린 부식은 음이온이에요. 그러니까 유기물이 분해돼서 음이온화된 게 부식이다. 원래 유기물은 지난 시간 포도당이 분해돼 가지고선 탄소화합물이 유기물인데, 이거는 분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돼 가지고선 부식이 되면 그땐 검은색이 되면서 음이온화 됐을 때 부식이다. 이게 많으면 검은색이 되는데, 또 마찬가지입니다.
무기물 바위 덩어리죠. 바위 덩어리는 부서지면 자갈이 되고 자갈이 부서지면 모래가 돼요. 모래가 부서지면 고운 모래가 되는 게 고운 모래를 미사라고 그러죠. 그럼 그 고운 모래에서 더 분해가 되면 어떻게 될까? 그땐 플러스 이온, 마이너스 이온으로 나눠져요. 이걸 점토라고 합니다. 그 중에 마이너스 이온이 점토고 떨어져 나간 플러스 이온은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양이온, 비료예요. 그래서 음이온 덩어리로 뭉쳐진 게 바로 점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또 지난 시간에 이번 시간에도 그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 모래미사 점토 함량에 따라서 우리는 흙을 이렇게 5종류로 구분합니다. 물론 더 세분화도 되지만 크게 5종류로 이렇게 구분하는데 점토 함량이 얼마냐에 따라서 사토, 사양토, 양토, 식양토, 식토 5개로 구분하는데 점토 함량이 50%, 점토가 반 이상이 넘으면요 굉장히 찰져요. 끈적끈적해요. 그 찰흙장난 했었죠. 어렸을 때. 바로 그게 식토입니다. 이게 점토 가지고선 찰흙장난하고 했던 거죠. 사토는 거꾸로죠. 점토가 12% 미만이에요. 사토가 되면요. 진흙이 12% 미만일 때는 흙이 안 뭉쳐져요. 그냥 흐트러져요. 그냥. 그래서 이 사토는 농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사토의 경우는 바닷가나 강가의 모래, 거기 작물 못 크죠. 점토 함량이 적어서. 거기에 점토 함량이 조금 더 늘어나면 사양토가 돼서 요 사양토의 경우는 과수 농사에는 최적지입니다. 왜냐하면은 과수는 뿌리가 땅속 깊이 박아야 이 나무의 흔들림이 없이 튼튼하게 유지해주기 위해선 뿌리가 깊이 들어가려면 사양토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양토는 과수 이렇게 되는 거죠. 양토는 골고루 다니는 거죠. 모래미사 점토가 골고루 있는 건데 가장 좋은 토양이죠. 농사짓기에. 식토는 아까 말씀드린 진흙이 너무 많으니까 물을 먹으면은 물이 꽉 차가지고서는 숨을 못 쉬는 땅이 돼요. 그래서 식토는 안 좋고 그 양토하고 식토 사이에 식양토가 되면 논농사에는 적집니다. 또. 그래서 우리 식양토는 논농사, 사양토는 과수농사, 양토는 모든 농사가 다 잘 되는 땅이다. 아까 지난 시간에 pH에 따라서 작목 선정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토성, 이걸 토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토양에 점토 함량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또 농사 결정하는 것도 중요한 여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양 관리란 작물을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 토양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토양 관리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토양 속에 뭐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알고 농사 짓자. 자, 지난 시간에도 이건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꼭 토양 검사를 하고 농사를 짓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농업은 공부를 해야 돼요. 이제 연구를 해야 돼요. 또 뭐 말씀드렸듯이 퇴비로만 농사 질 때는 종합영양제니까 그냥 열심히 퇴비만 만들어서 땅속에 많이 넣어주면 농사가 잘 됐어요. 옛날엔. 근데 화학비료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화학비료에 맞춰서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러려면 공부를 해야 돼요. 연구 안 하고는 안 되겠죠. 어쨌든 농업은 과학을 응용한 가장 중요한 국가의 기반 산업이라는 거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토양 12처방소예요. 토양 12처방소인데 저 맨 위에 보면은 1983제곱미터 약 600평이 되고 여기 산도, 유기물, 인산, 칼륨, 칼슘, 마그네슘, 주산 함량 쭉 있고 거기에 따른 함량이 쭉 있어요. 이 토양을 보니까 가운데 푸른색이 적정치입니다. 적정치보다 다 부족해요. 자, 이 토양에서 농사를 지면은 수확량이 얼마나 나올까요? 기대치보다는 적게 나오겠죠. 당연히. 그래서 여기에 맞게 비료를 넣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비료 추천량이라고 나옵니다. 비료 추천량에서 요소, 용성인비, 염화가리, 화학 비료죠. 그래서 유한, 그 다음에 요소 유한, 이건 질소 비료죠. 그 다음에 용성인비, 용가리는 인산 비료고 염화가리,
황산가리는 카리질 비료, 칼륨 비료죠. 그래서 질소, 인산가리 3대 비료를 이렇게 화학 비료를 줄 경우는 그런데 퇴비를 줄 때는 우분, 등분, 계분을 이렇게 맞춰줘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넣고 이것도 넣으라는 게 아니라 이거 아니면 이거 둘 중에 이렇게 줘라. 만약에 이거를 줄 때는 이 두 개를 같이 줄 때는 둘 적당히 혼합해서 주면 되겠죠. 바로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요 적정치에 들어있으면은 수확량이 최적이고 가장 좋은 농산물이 나오는데 이 경우에는 수확 체감의 법칙에 의해서 수확량이 줄어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건 전체적으로 양분이 조금씩 부족하니까 약간 줄어들겠죠. 자, 요 시비 처방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녹색이 적정치예요. 붉은색은 분석치예요. 그러면 이 자료를 볼 때 이 토양은 비료가 다 많아요. 그럼 수확량이 어떻게 될까요? 늘어날까요? 그대로일까요? 줄어들까요? 자, 줄어듭니다. 수확 체감의 법칙에 의해서 비료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점점 수확량은 줄어들어요. 이걸 수확 체감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적정량일 때 수확량이 늘어난다는 얘기지 비료가 많거나 적으면 오히려 수확량이 줄어든다는 수확 체감의 법칙입니다. 그건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비료는 어떻게 한다고요? 기량작용에 의해서 서로 싸운다. 바로 그런 작용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병도 생기고 온갖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토양을 60cm까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토양 10cm의 토양에 들어있는 비료양 20, 30, 40, 50, 60까지 했는데 사실은 일반적으로 우리 농사 짓는 대부분의 작목은요 10cm에서 20cm 이상 뿌리를 안 들어갑니다.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 땅의 경우에는 10에서 20cm, 일반 작물은 그렇고 과수의 경우는 한 4, 50cm까지, 60cm까지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토심이 깊은 경우엔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토심이라는 게 뿌리가 얼만큼 들어가느냐. 사실은 근데 뿌리는요. 산소가 공기 중에는 지난 시간 배웠듯이 20% 정도예요. 산소가. 뿌리는 10% 미만이면 호흡을 못하기 때문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땅속이 점점 깊어지면 뿌리는 못 들어가는 이유가 산소 부족에 의해서 못 들어간다라는 거 알아두시는데 그 프로테이지가 얼마냐? 10%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뿌리의 분포는 요 10cm 부근의 대부분의 뿌리 거의 양분을 먹는 뿌리는 10에서 20cm 사이에 거의 대부분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료양은 어디에 제일 많다? 10cm 부근에 제일 많아요. 20cm 들어가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60cm 되면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자, 그래서 그거를 비교해 본 양이에요. 10cm와 60cm 차이가 유기물의 경우는 8배가 차이 나고 인산의 경우는 90배가 차이 나요. 그 다음에 카리, 칼슘, 마그네슘은 6배, 30배, 5배인데 여기서 인산의 경우 90배, 이건 너무 이동을 못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동을 못한다는 얘기는 맞는 얘기예요. 이는 뿌린 자리가 제자리입니다. 이는 뿌린 자리가 제자리라는 얘기는 이는 뿌리면 그 자리에서 이동을 못하고 그대로 존재한다라는 얘기예요. 왜 이동을 못하냐?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더니 철과 알루미늄이 붙잡고 안 놔줘요. 그냥 그 자리에서 있는 거죠. 바로 그런 현상입니다. 근데 또 있어요. 칼슘은 30배라는 얘기. 칼슘도 이동성이 아주 안 좋은 비료다라는 얘기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죠. 체내 이동도 안 되고 토양 이동도 잘 안 돼요. 그러면 인산하고 칼슘은 어떻게 비료를 줘야 될까요? 뿌리 가깝게 줘야 돼요. 근데 뿌리 가깝게 주는 방법이 없잖아요. 어쨌든 땅속 깊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비료를 줄 때에는 여기 인산, 카리, 칼슘, 마그네슘 비료는 뿌리고 나서 가능하면 토양을 깊게 갈아야 돼요. 땅속 깊숙이 넣어줘야 골고루 먹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맨 끝에 질소를 보세요.
질소는 표토나 심토나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 얘기는 뭐죠? 이동을 아주 잘한다라는 얘기죠. 우리 비료에는, 질소 비료에는 크게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NO3- 이온과 NH4 플러스 이온이 있습니다. 근데 토양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이죠. 토양은 점토가 부식도 그렇고. 그러면 이 플러스하고는 결합을 잘해요. 둘은 서로 상호관계가 좋아요. 근데 이 질산이라는 비료, 마이너스 비료는 밀어내요. 밀어내니까 어떤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대로 비가 많이 오면 물과 더불어서 그냥 땅 속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동성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질산 비료는 이동성이 아주 좋아서 질소 비료를 우리가 화학 비료를 줬을 때는 그때 작황을 보고 주는 게 가장 좋다라는 얘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었습니다. 바로 그런 거죠. 자, 이제 우리 토양 분석 60cm 검사한 자료 가지고서 우리 그런 공부를 한번 해봤고, 여기에 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10cm에는 pH가 7.44예요. 그런데 60cm는 4.56, 50은 4.몇, 4.몇 이렇게 되고 있어요. 20cm는 6.47. 그 얘기는 뭐냐? 10cm의 비료가 많은 곳은 pH가 높더라.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pH가 높다. 그 안에 비료가 많다. 비료가 많다는 얘기는 아까 뭐죠? 칼이, 칼슘, 마그네슘이 많다. 다시 말씀드려 전기 전도도가 높다라는 얘기죠. 아까 지난 시간에 전기 전도도가 높으면 EC가 높아지면은 역삼투압에 의해서 뿌리에 있는 물이 땅으로 빠져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pH가 높은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pH가 7.58까지 나가면 농사가 아예 안 됩니다. 최소한 7.5 미만 되어야만 농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pH를 너무 높게 관리하면은 농사 짓는 데는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얘기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토양 검사, 토양 채취 요령에 대해서 제일 중요합니다. 토양 채취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정확히 채취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채토 지점은 골고루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정 의뢰 방법은 뭐 지원 면적 주소 등등 이런 거 써가지고선 어디다 갖다 맡겨요? 농업기술센터 갖다 맡기면 무료로 해주죠. 사실은 이 토양 검사하는데요, 비용이 제법 들어요. 시료값만 해도 한 건 하는데 만여 원 들고 거기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한 5만 원은 받아야 됩니다, 원래. 근데 여러분들은 다 무료로 해주고 있죠.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 갖다 의뢰하면 이런 기본적인 기재사항을 써야 되는데, 언제 하느냐? 비료 살포전 참고 자료이기 때문에 농사 끝나고 바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간혹 가끔 pH라든가 EC 정도는 검사해 보는 게 좋은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토양 검사하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표토부터 심토까지 고르게 해라. 표토부터 심토까지 고르게 한다. 겉흙을 걷어내고 하면 안 된다 라는 얘기죠. 겉흙을 걷어낸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토양을 검사할 때, 자, 토양이 이렇게 있으면 위에 있는 흙 떠내고 속에 있는 흙 채취한다. 이건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 어떻게 할까? 아까 토양 검사 60cm까지 검사한 자료를 봤을 때 비료가 어디에 제일 많았죠? 10cm 부근에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겉흙을 걷어내면 안 되고 골고루 표토부터 심토까지 채취한다. 그리고 평균치를 위해서 요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4-5곳 이상. 우리 친환경 법령에는 10곳을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만은 뭐 10곳 하면 좋죠. 왜냐하면 하필이면 내가 뜬 자리가 비료가 가장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채취해서 골고루 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고, 얼마나 깊이 파느냐.
뿌리가 들어갈 수 있는 깊이까지 파야 돼요. 그래서 뿌리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삽이 들어가면 뿌리가 들어갑니다. 삽 들어가는 깊이까지 채취해라. 근데 우리나라 토양은 보통 한 삽 들어가면 30cm 정도죠. 한 삽 들어가면 더 이상 안 들어가요. 생땅 나오죠. 그래서 삽이 들어가는 깊이까지 한다. 마지막으로 몇 평에 하나씩 하느냐가 아닙니다. 토질에 따라 채취해라. 여기는 토질이 좋다 하면 그 좋은 데만 거기는 비료를 적게 줘야 되겠고, 토질이 나쁘면 퇴비라든가 이거 더 많이 줘야 되고, 이렇듯이 토질별로 채취해라. 내가 300평밖에 안 되는데 토질이 두 종류도 안 하면 따로따로 떠서 따로따로 비료를 줘야 되겠고, 1000평이 넘는데 나는 토질이 비슷하다면 1000평은 토양을 4-5곳 채취해서 거기에 맞춰서 비료를 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면적에 상관은 지그재그 무작위로 채취하는 거예요. 평지는. 경사진 곳은 상중하를 같이 채취하는데, 상중하 같이 채취해서 합해야 되지만 대부분 밑에 있는 토양이 비옥하고 위에는 토양이 척박하죠. 그러면 따로따로 떠서 따로따로 비료줘야 되고, 그 다음에 과수의 경우는 나무와 나무 사이에 중간에서 채취합니다. 왜냐하면 나무 있는 곳은 뿌리가 굵어서 삽 들어가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뿌리가 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뿌리와 뿌리 사이에, 나무와 나무 사이에 그 통로에서 채취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이왕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과수와 가수에 요즘 과수원 하는 분들이 위에 퇴비하고 비료 주고서는 땅속에 묻지 않습니다. 이거는 큰 오류입니다. 큰 잘못이에요. 땅을 파야 돼요. 나무와 나무 수관 사이를 파서 그 안에 토양 검사도 하지만 퇴비도 그 사이에 줘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주면 좋겠지만 그러면 뿌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한 2-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주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모양이, 이건 토양 채취하는 제가 가지고 다니는 도구인데, 여기에 가운데 구멍이 달려서 이제 골로 파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들어요. 땅에 파넣기도 힘들고 나중에 파내기도 힘들고, 그래서 삽으로 채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지금 저 모양을 우리 한번 보면은, 자, 토양을 이렇게 채취하는 거예요. 표토부터 심토까지 골고루 채취했죠? 삽으로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일단 한 삽을 푹 떠냅니다. 네. 자, 한 삽을 떠냈죠? 그러면 요 삽 자국 따라서 얇게 삽으로, 요거 얼마요? 한 1cm 정도, 1cm 정도로 해가지고선 요 두께를 채취해요. 표토부터 심토까지 고르게. 어쨌든 표토에 제일 양분도 많고 뿌리도 제일 많이 뻗어요. 그렇기 때문에 표토와 심토 골고루 이렇게 채취하는 방법으로 해서 토양 채취한 후에 토양진단센터나 또는 농업기술센터에다 갖다 의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좋은 토양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하나씩. 자, 좋은 토양 만드는 3요소. 일단 유기물을 넣어줘라. 유기물이 답이다 라는 얘기죠. 자, 농사는 아까 햇빛이 짓는다고 그랬지만 실제로 땅에서는 유기물이 농사 짓습니다. 근데 유기물이 농사 짓는 게 아니라 유기물 속에 있는 미생물이 농사 짓습니다. 자,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두 번째로는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pH를 맞춰줘야 돼요. 토양에. 제일 중요하죠. 적정 pH, 장목에 맞는. 그 다음에 양이온이 싸우지 않게끔 칼리, 칼슘, 마그네슘의 균형을 잡아줘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질소인, 요거는 좀 어려운 얘기니까 나중에 또 시간 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요 양이온의 균형을 잡아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윤작하십시오. 똑같은 작목 매년 심지 말고 돌려짓기 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점이 좋으냐? 미생물이 활성화되고 균형이 유지된다. 농사는 미생물이 짓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왜? 땅속에 모든 양분을 미생물들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윤작하면은 이런 미생물들이 활성화되는데, 여기 윤작을 못하는 작목들이 있죠. 과수나무.
그럴 때에는 그 윤작을 못하는 과수에는 초생 재배를 해라. 그러니까 풀을 다양하게 키워라. 한 종류의 풀을 키우는 게 아니라 다양한 풀을 키우면 그 다양한 풀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자라는 벌레들도 다양해지고 미생물도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미생물 다양성을 위해서 풀도 다양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최근처럼 날씨가 불순해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 이런 날씨는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기후 온난화 때문에 점점 우리 저 남쪽은 아열대로 바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한 날씨가 상황이 안 좋은 어려운 환경에서는 최소한 땅이라도 잘 가꿔야 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인데, 땅 가꾸기의 3요소입니다. 유기물, 그 다음에 양분의 균형, 카리칼슘, 마그네슘, 산도, 그 다음에 윤작, 3가지. 자, 처음으로 유기물의 조성입니다. 자, 유기물 조성인데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유기물 CEC, 양이온 치환 용량이라고 합니다. 전문 용어로. 이걸 보비력 이렇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모래는 양분을 보유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래는 음이온이 없어요. 음이온 덩어리가 없어요. 이걸 잘게 잘라서 점토가 돼야 음이온이 돼요. 근데 점토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래는 점토가 없기 때문에 양분 보존 능력이 거의 없다. 부식, 유기물 덩어리예요. 부식은. 유기물 덩어리니까 양분 보존 능력이 600개나 돼요. 600개의 양분을 붙들고 점토는 30개를 붙듭니다. 무려 점토보다 유기물 부식이 20배 이상이나 양분 보유 능력이 있다는 건 땅속에 유기물이 많을수록 농사가 잘 된다는 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농사 짓는 흙은 모래도 있고 점토도 있고 유기물도 있고 이걸 뒤섞인 거예요. 그래서 흙이 20 정도 양분을 보관하면은 굉장히 좋은 흙이죠. 지난 시간 보통 우리나라는 10 정도의 양분을 보관하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평균은 20 정도 되면 아주 좋은 토양이다. 여기에 있는 이 숫자는 어떤 숫자예요? 바로 양이온입니다. 칼륨, 칼슘, 마그네슘, 그 다음에 암모니아 등 이런 양이온들이 얼만큼 있느냐, 미량요소 포함해서 있느냐가 바로 그거. 그 다음에 전기전도도,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듯이 전기전도도가 높아지면은 토양에 무리가 가요. 그 높아지는 수치는 사실은 4입니다. 4. EC 농도가 4 이상 되면은 토양에 무리함이 와요. 4 미만으로 되고 가장 적정한 건 2 이하입니다. 일반 밭은 1 정도에서 2 정도면 되겠는데 이 전도가 높아지면 안 되니까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유기물이 많으면 자동적으로 내려갑니다. 전기전도도가. 왜냐하면 보비력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유기물은 미생물의 먹거리입니다. 그리고 미생물이 사는 집이에요. 그 유기물을 분해해서 거기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거는 이따 퇴비 얘기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기물이 많으면 토양의 물리성이 좋아져요. 통기성이 좋아진다고 그러죠. 때알 구조가 돼서 통기성이 좋아지는 이런 역할을 해요. 사실은 토양 속에서 미생물들이 활동하면서 계속 가스를 분비합니다. 미생물들이. 가스를 분비하는 게 제일 많은 가스가 암모니아 가스지만 암모니아 가스, 메탄가스, 황화수소 가스 등등 이런 것들을 분비하면 그 가스가 뿌리를 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통기성이 좋아서 자꾸 공기 중으로 방출시켜야 돼요. 그래서 하우스 농사를 질 때 아침 일찍 나가서 하우스 문을 꽉 닫은 상태에서 아침에 하우스 그 비닐에 물방울이 쫙 맺혀 있는 거 그 물을 쭉 받아가지고 pH 페이퍼 딱 넣으면요. 알칼리성이 나와요. 아주 높은 알칼리성이 나와요. 8 이상. 그 얘기는 땅 속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계속 분비해서 물에 녹아가지고 거기에 녹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만큼 그렇게 가스가 많이 나오는 걸 빨리 공기 중으로 방출시키려면 통기성이 아주 좋아야 돼요. 바로 그런 통기성이 좋아야 되는 건데 이 통기성, 지력이라는 게 땅 힘을 얘기합니다. 땅 힘. 지력하면은 우린 보통 보비력이 지력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보비력은 끝입니다. 통기성이 좋은 게 지력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보수력이에요. 적당히 수분을 갖춰야만 그 갖춰진 수분 속에 타고선 뿌리가 거기까지 뻗어나가야 그 양분을 먹게 돼요. 이거는 사람도 똑같은 거죠. 우리 사람이 숨 안 쉬면 5분 안에 죽어요. 물 안 먹으면 일주일도 못 가 죽어요. 밥은 100일 안 먹어도 살아요. 100일 단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듯이 통기성 보수력이 보비력보다도 앞서간다. 그래서 지력의 가장 좋은 기본 조건은 통기성 보수력 보비력이다. 그거는 바로 유기물의 기본 조건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흙은 뭘로 이루어졌느냐? 주기율표, 이게 흙이에요. 이게 흙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이 땅속에 다 있는 성분인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 많은 원소가 다 중요한 게 아니라 땅 껍데기. 땅 껍데기에는 뭐가 제일 많으냐? 이걸 분석해 봐야 돼요. 땅 속에는 이런 것들이 많은 게 아니에요. 땅 속은 철서부터 아까 이런 성분들이 가득 차 있어요. 물론 철이 제일 많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철은 땅 표피에는 5%밖에 안 되고 가장 많은 건 산소하고 규소예요. 산소가 액체로 있는 게 아니라 기체로 있는 게 아니라 암석하고 결합되면 고체가 돼요. 산소도. 그래서 규소하고 결합돼서 규산이 되고 알루미늄하고 결합돼서 알루미나로 되고 철하고 결합해서 산화철이 되고 석회하고 결합해서 칼슘하고 산소가 결합해서 석회가 되고 마찬가지 칼이 소디움, 고통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금속 원소 이런 원소들하고 결합해가지고 하나의 고체 덩어리가 되는 바로 산소. 그래서 산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규산, 알루미늄 요것이 요 8개의 원소가 98.4%고 나머지 1.6%가 요겁니다. 요건 조금 이따 얘기하고 1.6%가 질소인, 황, 염소 등등 이런 비료가 1.4%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없으면 농사가 안 되는 거죠. 이 중에 제일 많은 게 질소인산, 황 등 이런 게 앞에 있는 것들이 가장 많은 거죠. 그래서 이게 꽉 차 있어. 이 중에 규소는 변화 필수 원소지 딴 작목은 규소 잘 안 먹어요. 알루미늄은 아예 안 먹어요. 철은 미량 요소예요. 아주 적게 먹어요. 그럼 제일 많이 먹는 게 이 나트륨, 소듐이 나트륨인데 이 소듐은 이미 바다로 다 떠내려갔어요. 녹아서. 그 제일 많은 게 석회, 고토, 칼이에요. 3개. 그래서 땅 표토에는 어떤 비료가 제일 많으냐? 칼슘, 마그네슘, 가리가 제일 많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제가 도표로 그림으로 한번 말씀드렸던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원리가 이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한국 땅은 66% 규산 함량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돌덩어리가 화강암인데 이건 산성암이에요. 규산 함량이 66% 이상이기 때문에 우린 산성일 수밖에 없어요. 땅 자체가.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나라 땅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요거는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유기물하고 바위하고 한번 비교했던 건데 바로 질소는 유기물이 바위보다 1,500배 많기 때문에 유기물이 많을수록 농사가 잘 된다는 얘기이고 그다음에 철은 미량 요소인데 pH가 낮아야 흡수가 된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pH가 5 미만일 때 요 미량 요소 흡수가 잘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량 요소는 6 내외에서 흡수가 잘 된다라는 얘기 지난 시간 자료를 보고 다시 한번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 이제 이온화돼야지 흡수된다라고 그리고 이것도 같이 해서 지난 시간하고 중복되는 건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작목들은 산성에서 잘 자라는 작목,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보통 중성 토양에서 그러니까 다비성 작목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예로 더 추가하자면 옥수수, 메밀, 호밀은요
pH가 4.5에서 8.0, 5.0에서 7.0. pH를 가리지 않고 잘 큰다. 물만 주면 잘 크는 놈입니다, 이놈들은. 그래서 적지가 없어요. 아무 데서나 잘 크는 작목들입니다. 추우나 더우나 땅을 가리지 않고 잘 크는 놈이 옥수수, 메밀, 호밀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네. 자, 양분의 균형. 이게 바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데, pH, 양이온의 균형이 pH에 따라 달린 거고, 그래서 적정 pH가 돼야 양분 유효도가 적정해야 이온화가 돼서 흡수가 잘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당량, 칼리, 칼슘, 마그네슘은 균형이 잡아야 돼서 기량작용을 하기 때문에 서로 싸우니까 이거 균형을 잘 잡아줘야 된다. 그래서 요 양분의 균형에 대한 요 내용은 지난 시간에 제가 제일 많이 강조하고 사진 자료로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칼이 부족일 때, 칼슘 부족일 때, 마그네슘 부족일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거 보여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비료를 주는 이유는 마찬가지 이것도 그해 잘 크기 위함도 있지만 양분의 균형을 잡아주는 거다라는 얘기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양분들이 서로 싸운단 말이죠. 이 싸우는 걸 잘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아까 있는 그 양이온 중에 수소이온 농도에 따라서 우리는 뭐가 결정져진다? 산도, pH가 결정져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소이온이 많으면 이 토양은 산성 토양, 수소이온이 적으면 알칼리성 토양. 수소이온이 적어지면 뭐가 많아져요? 칼슘, 마그네슘, 가리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알칼리성 토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지난 시간 보여드렸듯이 수소이온은 산성의 반응이고, 여기에 수소가 적으면 알칼리 토양, 수소가 많으면 산성 토양,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린 이온화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린 건 미량 요소는 산성에서 흡수가 잘 되고, 그 다음에 다량 요소는 보통 pH 6에서 7 사이에서 흡수가 제일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토양은 pH 5.5에서 6.5에서 잘 생육이 된다. 바로 그게 요 pH 범위에 따른 작목의 적정 pH를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거는 벌써 몇 차례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윤작 얘기입니다. 윤작. 그래서 미생물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윤작인데, 미생물에는 여기 사상균, 세균, 방성균, 조류, 요걸 미생물에 대표적으로 보는데, 이놈들이 골고루 있으면은 비료하고 똑같아요. 골고루 있으면은 서로 싸움을 안 하고 서로 좋은 작용을 해요. 근데 한 놈이 많으면은 균형이 깨지면서 병이 생깁니다. 우리 요즘 선거 때문에 정치가 시끄럽죠? 똑같아요. 땅의 세계도. 땅속의 세계도 한 놈이 많으면 어쨌든 딴 놈은 피해를 입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사람이 판단했을 때 이균, 해균으로 봐요. 사람한테 이로우면 이균, 사람한테 해로우면 해균인데, 이건 사람의 판단입니다. 실제로 땅속의 세계는 이러한 이균, 해균이 없는 거예요. 서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먹고 사는 겁니다, 그냥. 자, 근데 이런 작용을 이균, 해균을 만들어주는 그 원인이 뭐냐? 연작을 하거나 제초제를 많이 뿌리거나 화학비료를 많이 준다든가 영농자재 중에 유황이라는 석회를 한꺼번에 많이 준다든가, 이런 원인들이 이렇게 이균, 해균을 만들어주는 원인 물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H가 한꺼번에 변한다든가, 비료를 너무 많이 줬다든가, 연작을 계속한다든가, 제초제를 많이 뿌렸다면은 이렇게 이균과 해균을 만들어주는 빌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좋다고 하는 이균은, 좋은 균은 근류균, 질소를 만들어주는 균이죠. 아조토박터, 다 질소를 만들어주는 균들이에요.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요즘 미생물들 많이 만들어주죠. 유산균, 이엠균, 광합성균, 고초균 등등 이런 걸 많이 만들어서 주는데, 이런 것들이 다 박멸되게 하는 거죠.
이런 나쁜 균이 생기게 되면. 그래서 이런 균들하고 같이 원활하게 되려면은 바로 윤작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생물이 자라는 가장 좋은 조건은 공기, 온도, 수분, 양분, 산도가 골고루 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유기물, 석회, 적정하게 석회가 있고 입단화되면 좋은 토양이 되는 거죠. 자, 나쁜 조건을 알면은 이 좋은 조건에 반대되는 얘기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나쁜 조건, 미생물이 싫어하는 조건이죠. 가장 싫어하는 게 햇빛입니다. 그래서 우리 토양의 표피에는 미생물들이 별로 없어요. 왜? 햇빛이 내리쬐면서 미생물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 햇빛 속에 자외선이 제일 무서운 존재죠. 자외선이 우리 사람한테도 피해서 자외선도 안 좋지만 미생물들한테는 치명적인 거죠. 그래서 햇빛을 제일 무서워하고 농약, 제초제 이런 걸 제일 싫어하게 되죠. 또 고농도의 비료. 그래서 이런 것이 가장 나쁜 조건이라 이런 제초제 농약을 가능하면 안 쓰든가 적게 쓰든가 이런 방법이 가장 미생물 환경에는 좋은 조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그림 보니까 뭐 같아요? 콩이에요, 콩. 콩뿌리. 뿌리옥 박테리아라고 그래요. 근류균이라고 그래요. 뿌리옥 박테리아, 영어로 리조비움이라고 합니다. 리조비움, 요 하나하나 혹이 미생물들 집입니다. 근데 이 미생물들이 뿌리옥 박테리아가 이렇게 많이 달리느냐, 적게 달리느냐, 비옥한 토양에 많을까요? 척박한 토양에 많을까요? 비옥한 토양엔 적어요. 왜? 이미 있으니까 많이 만들 필요가 없어요. 척박한 토양에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참 자연의 원리죠. 이게 바로 자연의 원리대로 한다. 자, 공기 중에 질소를 만들어주는 그 미생물들은 근류균, 뿌리옥 박테리아, 아조토박터 클로스트로이디움, 이끼류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실제로 이런 비료를 가장 많이 만들어주는 번개예요, 번개. 천둥번개. 공기 중에 질소가 가득 찼죠. 79%예요. 근데 못 먹죠. 이걸 만들어주는 게, 먹게 만들어주는 게 천둥번개예요. 천둥번개에 치면은 온도가 몇십만 도까지 올라가요. 몇십만 도 올라가면은 공기 중에 질소가 녹아요. 녹아서 암모니아나 질산으로 돼가지고선 녹아서 공기 중에 보관되어 있다가 빗물하고 쫙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름철 천둥번개 막 치면서 비가 쏟아지면요, 비 그치고 나면 산천초목이 더 푸르른 기운이 뜨죠. 왜 그래요? 연면시비 해줬어요. 토양, 하늘에서 연면시비 해줘서 작물들이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바위 틈바구니에서 자라는 잡초나 낙낙장송들은 유일하게 질소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그때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위 틈바구니에 있는 나무는 아주 천천히 자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질소가 없어서 그런 거죠. 하늘에서 내려주는 빗물 속에 있는 질소만 먹고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자연의 원리입니다. 예, 이렇게. 예. 자, 윤작을 하면은 지력이 좋아져요. 예, 이게 지력이 좋다는 얘기는 어떤 비료가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 비료가 골고루 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골고루 있는 비료가 가장 좋은 거다. 여기 이제 윤작을 하면서 둑과 식물성 작물, 녹비 이런 것들을 심어서 이제 토양에 양분을 골고루 있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양분 유실을 막아주죠. 떠내려가는 흙을 잡아주는 거죠. 흙 떠내려가는 게 가장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가장 농사에 치명적인 손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병충해를 줄여줘요. 자, 이제 원연식물이라고 써놨는데 과가 다른 식물입니다. 과가 다른 식물을 연작 피해를 줄여주는 이런 효과를 보는 건데, 우리 과라는 게 벽과 하면은 벼, 보리, 옥수수, 밀 이런 것들이 다 벽과입니다. 그래서 벼처럼 생긴 것들 다 벽과고, 배추과는 뭘까요? 무, 배추, 뭐 양배추 등등 배추과고, 고추는 무슨 과? 가직과. 근데 고추
토마토, 가지, 또 뭐 있을까요? 감자도예요. 감자도 가지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지가고, 그 외에 콩과 하면은 콩, 팥, 뭐 동부, 각종 경낭콩 이런 거 다 있고, 사실은 아카시아도 콩가입니다. 아카시아 열매가 콩처럼 생겼죠? 그것도 콩가. 예. 같은 과 심으면은 우리 병충해에 만연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잡초를 경감시킨다 했는데, 사실은 이 병충해하고 잡초 경감이 같은 연관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우리 답전윤환재배라는 게 있어요. 답전윤환재배. 뭐죠? 답전윤환이? 논과 밭을 한 해씩 바꾸는 거죠. 이렇게 농사 짓는 동네가 어디 있죠? 그런 마을이? 우리나라 성주에 가면 참외 농사 짓는 농가들이 그래요. 참외 농사 짓다가 연작 피해가 오면은 하우스를, 철줄을 뜯어가지고 딴 논으로 옮기고, 그 논은, 참외 농사 짓던데 논으로 논농사를 져요. 그래서 2, 3년마다 한 번씩 이동을 시킵니다. 이게 답전윤환이에요.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는 농사법인데 기가 막히게 좋은 농사법입니다. 왜? 논농사 질 때에는요, 밭에서 생기는 풀과 병충해가 없어져요. 밭농사 질 때에는, 참외 농사 질 때에는 논에서 생기는 풀과 병충해가 없어져요. 그럼 자꾸 바꾸면은 병충해하고 잡초가 점점 없어지는 이런 효과가 바로 답전윤환재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간작, 혼작, 교작도 있지만 답전윤환재배 그런 효과도 있다. 그다음에 타감작용이라는 말이 있는데, 풀이 무성하면 내가 심은 작물이 안 커요. 왜 안 크죠? 풀이 내가 심은 작물에 양분을 다 빨아먹어요. 이게 타감작용이에요. 거꾸로 내가 심은 작물이 더 왕성하면 풀이 못 자라요. 이게 타감작용이에요. 그래서 미리 풀을 심어버려요. 그러면 딴 풀들이 못 자라는 거죠. 그래서 유기농업에서는 풀은 풀로 잡아라. 미리 풀을 심어서 딴 풀을 못 나오게 해라 라는 얘기인데,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네. 자, 마지막으로 기지현상인데, 윤작을 하게 되면 기지현상이라는 게 경감해요. 기지현상이 뭐냐면 연작에 의한 피해입니다. 연작에 의한 피해 중에 가장 큰 피해가 고추 시드름병, 청고병입니다. 시드름병, 청고병 뭐예요? 그대로 말라 죽어요. 고추만 그래요? 사실은 역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마도 등등 해가지고 각종 병들이 연작 피해 오는 병들이에요. 이걸 기지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연작 또는 염류장에 의해서 오는 이런 증상들입니다. 자, 타감작용, 상호대립작용이라고 하고, 특정 물질을 분비해서 딴 식물을 못 자라게 하는 거죠. 그냥 먼저 선점하고 있는 풀의 영향력으로 다음 계절에 올라올 풀들이 못 자라는 건데, 대표적인 풀이 호미라고 해어리 배치예요. 자, 제가 호미를 심었어요. 이거 작년 제 밭입니다. 제 농사. 네. 호미를 심었고, 여기에 로트를 치고서는 광폭으로 비닐을 딱 씌웠어요. 그걸 호박을 심어 놓은 거죠. 자, 5월 14일이고 6월 9일 되니까 풀을 제가 눕혀놨어요. 자, 이제 끓면서 로라로 끓면서 다 눕혀놓고 이제 호박이 크고 있는데, 여기 띄엄띄엄 풀들이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왕성하지가 못해요. 자, 풀들이 올라오긴 해도 힘이 없습니다. 6월 14일 날 이제 호박이 이제 넝쿨이 뻗어서 7월 1일 되니까 호박 넝쿨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7월 12일이니까 완전히 호박이 다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딴 풀들이 못 난 거예요. 근데 호밀은 더 이상 못 커요. 왜? 호밀은 더우면은 힘을 못 써요. 이제 그런 걸 이용해서 저는 호박을 이렇게 심었어요. 여기 호박이 보이죠? 가운데 만차랑이란 단호박입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그래서 뭐 큰 돈은 못했어도 그냥 먹고 살 만큼 벌었습니다. 예. 이게 바로 타감작용이라고 합니다. 상호대립작용을 해서 뿌리가 왕성하면은 딴 풀을 못 자라게 미리 예방하는 이런 것들이 타감작용이다라는 얘기죠. 자, 지금까지 얘기한 게 유기물의 조성과 그다음에 pH 또는 양분의 균형,
양면의 균형이고 그다음 미생물의 균형을 위해서 윤작을 하는 거 이렇게 세 개였습니다. 이 세 가지는요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단독으로 각각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이루어지고 이 세 가지 요소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적 이 요소가 모두 분포가 잘 돼야 돼서 유기물을 많이 주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유기물을 많이 줘야 된다라는 얘기에 한마디로. 그리고 제초제 지켜주고 연작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가 한꺼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속성 있는 친환적인 토양 관리란 이 3요소를 균형 잡히도록 하는데 농사 짓기 전에 토양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비료를 줍니다. 비료를 주고 키우고 농사 끝나면 다시 또 토양 검사를 합니다. 사실은 토양 관리하는 게 단순한 겁니다. 생각할 땐. 실천이 어려운 거지. 토양 검사에서 거기에 맞춰서 비료를 줘라. 바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자료를 비교하면서 매년 맞춰줘라. 뭘 맞춰요? 아까 양이온, 카리, 칼슘, 마그네슘을 맞춰서 관리해줘라 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질소인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이제 카리, 칼슘, 마그네슘이고 이인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따가 설명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12처방소가 그동안 너무 엉망으로 채취했어요. 토양을. 토양 채취를 땅 속에 있는 것만 채취해가지고선 토양 검사를 하다 보니까 뒤죽박죽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100%는 아니고 한 8, 90%는 믿으세요. 85%에서 90%는 맞는다라고 생각해서 토양 검사는 통계 자료입니다. 통계 자료니까 그 통계를 내가 응용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응용해서 맞춰서 토양 시비를 해라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토양을 검사했더니 어떤 비료는 계속 남어. 예를 들어 카리가 계속 남어. 그러면 줄이세요. 이게 매년 해서 4, 5년치가 분석이 돼야 돼요. 최소한. 근데 매년 줬더니 카리가 모자라. 계속 줄일 만큼 줬는데도 모자라. 그러면 더 줘. 이게 응용이에요. 이런 정도에는 농사 짓는 분들이 다 하실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응용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아까 뭐라고 그랬죠? 토양 채취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표토부터 심도까지 채취해라. 토양을 겉에 있는 흙 떠내고 속에 있는 흙 채취하면 팜나 영양실조 걸린 토양만 채취해서 검사하는 거니까 아니 된다. 하지만 로타리를 치고 나서 토양을 채취하면 그대로 검사해도 됩니다. 로타리 친 후에는 평균 줄리에서 4-5곳 하고 삽이 들어가는 깊이까지 채취하고 토질에 맞춰 채취하고 면적과 상관없이 이건 아까 설명했던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그 자료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쿠바를 잠깐 제가 2006년도에 쿠바를 좀 다녀왔습니다. 쿠바를 갔는데 농사를 이렇게 짓더라고요. 여기 골이 있고 이렇게 했는데 뭐 비닐 멀칭은 당연히 안 했죠. 못 했죠. 예. 근데 여기 이제 점조 구수는 깔려 있네요. 근데 장목을 계속 바꿔요. 이렇게 농사 짓는 방법이 이제 쿠바에서 농사를 짓는 방법입니다. 자, 어느 학교를 갔더니 초등학교인데 이렇게 학년마다 다 1학년, 2학년 해가지고선 학년마다 관리하는 밭이 있어요. 자, 이렇게 관리하는 밭이 있는데 다 여기 세멘 블록으로 해가지고선 이 세멘 블록으로 했던 얘기 뭐죠? 밭갈이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불 걷어내고 그냥 다시 또 심고 이런 식으로 농사를 짓는 거고 1년 내내 농사 짓는 거죠. 여기는 겨울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농사 짓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 갔더니 여기는 쿠바에서 유기농업을 가장 먼저 시작한 곳입니다. 여기가 원래 쓰레기장이었는데 우리나라로 볼 땐 도심 한복판이에요. 여기 서초동이면 서초동 한복판에 이렇게 농장을 꾸며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이게 600평인데 6명이 농사 짓습니다. 참 놀랍죠? 채소값이 비싸서 그래요. 근데 여기 쓰레기장인데 여기 쓰레기장에 그냥 농사 질 수 없기 때문에 세멘블록 만들어 놓고 흙을 퍼와서 여기 농사 짓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농사 짓는
방법이 교호작이라고 그러고, 요 주변에 이상한 풀들을 심었죠? 이거 주의작이라고 그래요. 아까 고추밭 사이에 제가 지난 시간에 고추밭 사이에 저거 옥수수 심었더니 주의작이에요. 요거는 냄새가 나서 벌레를 쫓는 풀들을 심어 놓은 거죠. 이런 식으로 저 텃밭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자, 여기는 나무 판자로 농사를 짓고 있죠. 네, 두둑을 만들어서. 네. 자, 여기 갔더니 아까 처음 농사 짓는 거하고 비슷하게 여기는 저 두둑을 만들어 놓는데, 사실은 쿠바가 왜 유농업하게 되는지 아마 여러분들은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소련이 붕괴되면서 소련의 원조를 받아서 농사를 짓었는데 붕괴되면서 소련의 원조가 없으니까 농약하고 화학 비료 등등 이런 거를 못 받게 된 거예요. 더군다나 쿠바는 미국의 미움을 사서 무역이 봉쇄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쿠바의 무역 물품을 안 주게 되는 거죠. 지금 북한의 경우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쿠바하고 북한이 무역 봉쇄가 돼가지고선 모든 물자가 안 들어가니까 여기 유기농할 수밖에 없고 자급자족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평원이 80%예요. 쿠바 땅의 평원이 80%인데 그 넓은 평원에 비료 안 주고 지게 없이 농사 지려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방식으로밖에 농사를 못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계가 없어요. 이게 사람 손으로 다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밭을 보니까 그때 우리나라 옛날 전통 밭이 이랬습니다. 무슨 얘기냐? 옛날에 우리 농사 질 때 밭을 전부 다 소로 쟁기 갈아가지고선 두둑을 새로 만들고 이렇게 안 했습니다. 두둑 있는 상태에서 가운데 꼴만 딱 치고 거기에 퇴비를 넣고 양쪽에서 흙을 덮어가지고 다시 농사 짓고 이런 식으로 농사 짓어요. 옛날에 소도 부잣집만 있었어요. 예, 가난한 사람 소도 없었기 때문에 소 빌려서 쓰면은 일주일 동안 거기 가서 몸쪽 노릇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소를 가지고 땅을 다 뒤집고 한다는 건 불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소 가운데 꼴만 키우고선 거기에 퇴비를 넣고 양쪽으로 덮어서 그냥 농사 짓고 했던 이런 형태였는데, 아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이는 가능한 뿌리 밑에다가 주는 게 가장 좋다라고 그랬죠. 우리나라 농민들이 그렇게 했어요. 인분하고 퇴비하고 섞은 그 비료를 쭉 뿌리고 거기에 흙을 덮고 그 위에 작목을 딱 심었던 거죠. 옛날에. 어쨌든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 여기에 심은 퇴비가 뭐냐? 바로 지렁이 분변토입니다. 여기 지렁이 분변토는 뭐냐? 여기 쿠바는 축산이 평원이 80%다 보니까 초지가 많아요. 그래서 축산업이 굉장히 발달됐었습니다. 그래서 축분을 쉽게 구하니까 축분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지렁이를 키워가지고 지렁이 분변토를 만들어서 그걸 퇴비로 쓰고 그랬었습니다. 자, 이렇게 퇴비를 썼는데 바로 이 퇴비가 지렁이 분변토로서 쿠바의 비료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요 유기물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는데, 유기물에는 크게 두 종류는 아닙니다. 영양부식과 내구부식이 있다. 유기물에 그 부식에 영양부식. 영양부식은 뭐냐? 완효성 비료다. 완효성 비료라는 게 뭐냐? 또 유박, 우분, 돈분, 개분 이런 것들입니다. 땅 속에 들어가면 그 유기물들은 빨리 분해가 돼요. 일주일에서 한 달 사이에 다 분해가 됩니다. 이걸 완효성 비료, 바로 영양부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 영양부식은 뭐냐? 작물이 흡수하는 조건으로 빨리 변하면서 작물 자라는 데 도움을 주지만 유기물 함량은 안 늘어나요. 아까 유기물 함량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유기물이 땅에 많으면 토양이 통기성이 좋아지고 보수력, 보비력이 다 좋아지는 이런 게 유기물이에요. 그래서 유기물 함량이 최소한 5% 이상이 돼야 되는데 유기물 함량은 안 늘고 그냥 양분, 화학비료와 같이 그것만 계속 보충해 주는 게 영양부식입니다.
그래서 땅 힘은 높이질 못하는 거죠. 하지만 내구 부식이라는 게 있어요. 내구 부식은 안정된 부식이면서 지효성 비료예요. 얼마나 오래 가냐? 5년까지 가요. 이걸 지효성 비료라고 그래요. 그래서 땅 속에 6개월에서 5년 동안 남아있으면서 뭐를 좋게 해줘요? 땅 힘, 통기성 보수력 보비력을 좋게 해줘요. 이걸 땅 힘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거. 땅 힘. 예. 그래서 톱밥, 집, 이끼, 갈대 이런 것들이 원료가 돼가지고선 땅 힘을 돋궈주는데 이 대표적인 게 목질부예요. 리그닌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그래서 여러분들 책상에 있는 그 딱딱한 게 리그닌이에요, 대부분. 목질부. 요거의 원료. 그래서 퇴비 중에 가장 좋은 퇴비는 톱밥 퇴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그 원료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부식, 음이온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퇴비는 내구 부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모양은 똑같아요. 일반 점토하고 미생물이 활동해서 이거를 분해시키는데 미생물은 유기물 속에 들어있는 탄소는 탄소를 분해할 때 탄소 속에 그 탄소 유기물 속에 있는 게 포도당이었어요. 포도당이 분해되면 어떻게 되냐면 포도당 속에 있는 에너지, 햇빛 에너지가 에너지 그것이 활동원이에요. 활동할 수 있는 원인 물질이죠. 그래서 그 포도당의 에너지를 먹고서는 미생물들이 활동해요. 그 활동하면은 또 증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증식을 하려면 필요한 영양분이 질소예요. 이걸 영양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미생물은 에너지는 탄소에서 얻고 영양은 질소에서 얻어요.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탄질률이라고 그래요. 들어보셨죠? 탄질률. 그래서 탄소와 질소의 비율이 맞아야 미생물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미생물이 활동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이 탄질률이 10에서 30인데 10에서 30이라고 하면 뭐냐? 뒤에 10대 1, 30대 1의 1이 생략된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10이면 탄소가 10에 질소가 1이라는 얘기고 30이라면 탄소가 30에 질소가 1이라는 얘기예요. 바로 이게 탄질률입니다. 30이 넘어가면 질소가 부족해서 영양분이 부족하니까 미생물이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 미만이면 질소가 너무 많아요. 에너지원이 부족해요. 그래서 활동이 멈춰요. 그래서 10에서 30 사이엔 활동이 활발하게 움직여지는 거죠. 그래서 원료별로 보면은 톱밥의 경우는 250대에서 1000대 1이에요. 탄질률이. 탄소가 1000이면 질소가 1이라는 얘기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미생물은 전혀 활동을 못해요. 그래서 톱밥의 경우는 질소를 많이 넣어줘야 돼요. 쌀볼이나 빌집은 160대 1, 100대 1 이렇게 되고 볏짚의 경우는 70대 1이니까 이것도 질소가 부족해요. 옥수수도 60대 1 이렇게 돼요. 콩대공은 녹비는 30대 1, 20대 1, 그 다음에 일반 우리 구매하는 퇴비는 12대 1, 크로바도 12대 1이니까 이 상태에서는 미생물이 가장 왕성하게 번식을 하는 재료입니다. 그리고 사상균, 방성균, 세균은 10대 1, 5대 1, 6대 1이니까 지 몸체가 10대 1, 5대 1, 6이니까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조용히 휴면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10대 1 미만이면 휴면으로 들어가고 마찬가지 30대 1에도 번식을 못하는 거고 10에서 30 사이에서 가장 활발하게 번식을 하게 되는 탄질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원리가 이거예요. 퇴비 만드는 원리예요, 이게. 그래서 탄질률 20 전후 10에서 30으로 조절을 해서 질소가 부족하지 않게 질소를 보충해 주는 거죠. 보통 질소 보충원은 축분이죠. 만약에 축분이 부족할 경우에 뭘 넣으면 돼요? 화학비료 넣으면 돼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톱밥이나 이런 데는 유해 물질이 있어요. 탄닌, 페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딱딱해요. 이걸 부드럽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미생물들이 이걸 분해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분해하는 과정에서 가스가 발생해요. 암모니아 가스 등 이렇게 많이 해서 이걸 다 사전에 분해해서 없애줘야 돼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퇴비는 발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미생물들을 퇴비 속에 다량 번식함으로써 양분도 공급하고 그 다음에 미생물이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좋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퇴비를 하면서 온도가, 발효 온도가 75도, 80도까지도 올라갑니다. 75도, 80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해충이 죽어요. 잡초 씨앗도 없어져요. 병균도 죽어요. 이런 좋은 작용을 하면서 퇴비가 만들어지는 거죠. 퇴비의 원료는 산야초, 즙, 낙엽, 톱밥, 해조류, 분뇨 뭐 이런 것들이고 이거를 쌓아서 발효시키는 게 바로 퇴비화 과정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소는 에너지원, 질소는 영양원으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생물들은 주로 호기성 미생물, 우리 미생물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혐기성, 공기하고 무관하게 움직이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공기 중에 산소와 무관한 놈이 혐기성균이고, 호기성균은 산소를 좋아하는 균을 호기성균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생물의 이런 조건이 뭐냐? 번식하기 가장 좋은 조건은 잠깐 말씀드렸던데 이 6가지예요. 수분, 양분은 먹이죠. 온도, 산소, 산도, 이것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6가지 조건에 갖춰져야 퇴비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수분은 60 내지 65%는 번식에 가장 좋은 상태고, 수분이 50% 정도면 퇴비를 보관하는 데 가장 좋은 조건입니다. 양분은 탄질률이 10에서 30일 때 가장 좋은 조건이고, 온도는 보통 25도에서 30도에 발효를 시키는 온도가 좋은데, 발효가 한참 될 때는 75도까지 상승합니다. 그러면서 각종 잡균들이 다 죽고 잡초 씨앗까지 죽게 되는 거죠. 산소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호기성균이기 때문에 산소는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공기 유통이 돼야만 돼요. 그래서 퇴비 더미를 싸면 바깥에만 발효가 되고 속에는 발효가 안 돼요. 근데 산도는 pH 실내외가 좋겠고, 이렇게 5가지가 3개월 정도 발효가 돼야만 퇴비가 완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퇴비화 과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퇴비를 만드는 요령이에요. 퇴비를 만들면 유기물 공급해서 미생물에 분해되면서 비료를 60종으로 많은 비료를 공급한다는 게 첫 번째 좋은 조건이고, 편식을 안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편식을 안 하게 골고루 양분을 준다는 게 가장 또 중요한 요건이고, 지력을 높여준다는 거죠. 지력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입단화, 통기성, 보수력, 보비력. 이게 지력이에요. 입단화되면서 통기성, 보수력, 보비력이 다 좋아지는 지력이 높은데 바로 이 퇴비의 이점입니다. 자, 아까 원료별로 요 축분, 유박, 곡류는 영양부식이라고 그래. 빨리 분해돼요. 한 달 이내에 분해가 됩니다. 볏짚은 6개월, 왕견은 6개월, 보리칩도 6개월, 유치태 치정 때는 한 1년 정도, 낙엽, 갈 때는 한 2년 가고, 톱밥은 5년 이상 갑니다. 그래서 퇴비의 원료 중에 가장 좋은 원료는 톱밥 퇴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퇴비를 만드는 방법은 탄질률에 맞게 탄질률을 조절해요. 탄소와 칠소의 비율을 10대 30 사이로, 10에서 30 사이로 만들고, 수분 함량은 번식하기 가장 좋은 60 내지 60%를 만들어줘서 쌓아놓으면 온도가 65도에서 70도까지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겉표면만 발효가 돼요. 속에는 발효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뒤집어줘야죠. 자, 뒤집어주면 1차 뒤집기. 그 다음에 다시 또 온도가 또 올라가요. 왜? 아직 발효가 안 된 게 있으니까. 또
2차 뒤집기 해주죠. 그렇게 해서 3차례 내지 4차례 요 정도만 뒤집어주면 그 다음엔 온도가 안 올라가요. 온도가 안 올라갔다는 얘기는 뭐죠? 퇴비가 완성됐다라는 얘기예요. 미숙분이 없다. 미숙분이 없다는 얘기는 아까 여러 가지 유해 물질이나 가스 이런 거 발생이 안 하니까 사용해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후숙을 시킵니다. 요 후숙 시간이 보통 한 달 이상 이렇게 되는데, 후숙을 할 때에는 주변에 있는 각종 미생물들이 막 몰려듭니다. 어쨌든 65도에서 75도로 이 뒤집기 해주는 사이에 잡초, 씨앗, 병원균, 해충 이런 것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후숙시키는 도중에는 주변에 있는 미생물들이 와서 거기 정착을 해요. 그래서 구태여 미생물을 사다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미생물들이 가장 좋고, 도심보다는 시골에서 만드는 게 더 좋겠죠, 당연히. 그리고 사용할 때는 수분 50% 보관해가지고 사용하면 되고, 50%도 미만으로 활용하게 되면 안 돼요. 50% 미만 되면 미생물들이 죽어버려요. 미생물들이 죽고, 우리 퇴비를 검사하는 방법이 있는데, 수분 함량이 40에서 50% 되면 미생물이 점점 죽어 들어갑니다. 30% 미만이면 미생물이 사멸해요. 그래서 50% 미만, 우리가 퇴비 돈 주고 사는 퇴비는 대부분 다 50%짜리입니다. 그래서 50% 정도가 가장 보관하기 좋고 사용하기도 좋은 상태고, 아까 60 내지 75%, 뭐 70% 이상인데, 60 내지 60%는 퇴비를 손으로 꽉 짜면 물방울이 보이면 60 내지 65%고, 70%면 물이 뚝뚝뚝 떨어져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태는 부드러우면 형태는 원료가 안 보이는 게 퇴비고, 색깔은 검은색이고, 냄새는 고유의 퇴비 냄새고, 촉감은 부드러워야죠. 바로 이게. 그리고 화학적인 방법으로 탄질을 계산하는 방법은 실험실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 할 수 없는 거고, 생물적인 방법으로 실험하는 방법은 지렁이를 넣어봐요. 탄닌 페놀 암모니아가 있으면 지렁이가 죽거나 도망가요. 또 탄닌 페놀 암모니아가 있으면 종자를 싹을 틔워봐요. 또 그 퇴비에다 싹을 틔우면은 암모니아나 가스가 있으면은 이게 싹이 나오다 죽어요. 그래서 종자는 오이나 배추를 심으면은 이게 싹이 제일 빨리 트거든요. 그러면은 잘 트면은 좋은 퇴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퇴비의 이점은 바로 유기물의 기능인데, 퇴비를 만들면 보수력도 늘어나고 보비력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작물의 양분을 공급하고 완축 능력을 증대해서 산도를 계산한다. 알맞게 작목에 필요한 산도를 맞춰주고, 그 다음에 암석을 분해해서 좋은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난용성인, 못 먹는 인이 많다고 그랬어요. 난용성인을 유효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중금속, 아까 중금속을 칼슘이 막아준다고 했는데, 그렇듯이 중금속 유해작용도 막아주고, 생장물질 조정도 해주고, 탄산가스 공급, 그 다음에 검은색으로 해가지고 지온 상승하면서 미생물 번식을 좋게 해주고, 입단화시켜주고, 토양유실을 줄여주는 이러한 좋은 기능을 하는 게 퇴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퇴비는 끝났는데, 요거를 정리하겠습니다. 퇴비, 유기농업에서 재배 방법 정리하는데, 퇴비 내구부식을 많이 넣어줘라. 지역 여건의 기후 조건 pH에 맞춰서 작목을 선택해라. 환기가 잘 되게 넓게 심어라. 친환경 하려면 좁게 심으면 안 돼요. 넓게 심어서. 기계적인 경운, 무경운도 괜찮아요. 꼭 경운을 해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 버리고 재배해라. 그리고 적절히 윤작을 해라. 그 다음에 천적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풀들, 울타리, 보금자리, 이거는 놔둬라. 풀을 싹 없애는 건 안 좋다라는 얘기예요. 토양 침식 방지 또는 생태계를 도모하기 위해서 완충지대나 농경지 산림 윤작을 해라. 그다음에 타감작용 활용하고 여러 가지 동물을 방사한다든가 제초 관리를 좀 잘 하자. 마지막으로 토양 관리
해서 12처방서 맞춰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토양 관리를 하십시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이 강의 내용은 끝났는데 바로 토양 관리가 토양 검사한 자료를 보면은 카리가 많고 칼슘, 마그네슘이 적어요. 이거는 양분의 불균형이에요. 마찬가지 칼슘, 마그네슘이 많고 카리가 많으면 이것도 양분의 불균형이에요. 여기서 카리, 칼슘, 마그네슘이 이렇게 골고루 잘 있을 때 이것이 균형 잡힌 상태예요. 이렇게 토양 관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에서 토양 관리란 작물이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 토양 환경 만들어주는 거니까 내 토양에 무엇이 얼마나 들었는지 알고 농사 짓고 토양 검사를 필히 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자, 제가 토양 강의는 끝났고 여러분들은 마지막에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유기물과 미생물, 토양 산도, 인해 함량, 그 다음에 양윤의 균형. 제가 오늘 강의는 이 내용이 함축이었고 제가 마지막 팁은 친환경 하면서 가장 좋은 자재 만드는 거 하나 설명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영양제입니다. 한방영양제는 당기, 계피, 감초로 한방영양제를 만듭니다. 한방영양제를 하면은 작물이 건강해져요. 그래서 병충해를 막아주는 거죠. 이 병충해를 막아주는 방법에는 농약을 뿌리는 방법보다는 내 자체, 코로나도 건강하지 않은 사람한테 잘 걸려요. 건강한 사람 코로나 와도 그냥 병 없이 그냥 없어져요. 바로 이런 내용이죠. 일단 막걸리를 요걸 준비합니다. 당기, 계피, 감초하고 막걸리를 준비하는데 막걸리 약 한 말을 사면은 한 조금 남아요. 남으면 뭐 알아서 드시든가 하십시오. 그리고 당기 2kg일 때는 항아리 20리터짜리를 한 말 정도 되는 걸 준비하세요. 계피, 감초는 그거의 반입니다. 1kg, 1kg니까 2kg, 1kg, 1kg 그래서 항아리는 20리터, 10리터, 10리터 이렇게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당기로 예를 들어서 딴 거 설명드립니다. 20리터 항아리에 2kg를 넣고 막걸리 약 7 내지 8리터를 넣습니다. 완전히 잠겨요. 자작하게 잠기면 하루 내지 이틀만 딱 경과되면 설탕을 넣어줍니다. 설탕은 영양분이에요. 설탕을 넣는데 약 재료야 2kg니까 약 반 정도를 넣습니다. 반 정도에서 1 내지 2kg. 2분의 1에서 1배 정도. 설탕은 가능하면 많이 안 넣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많이 넣으면 벌레가 많이 껴요. 그래서 뭐 2kg까지는 괜찮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리고 설탕을 넣고 좀 저어줘요. 저어준 다음에 한 4 내지 6일 정도 경과하니까 총 일주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두면 3분의 1 정도 항아리에 찹니다. 요 정도 차면은 발효가 돼요. 이게. 발효가 되면은 가장 좋은 환경이 돼요. 이 상태가. 총 7일 정도 지난 다음에 소주를 부어줍니다. 소주를 부어주면은 소주의 그 알코올이 안에 있는 물질을 다 용출해 주는 거죠. 약 30도에서 35도 담금 소주로 해가지고 약 한 달 정도 수시로 저어줘 가지고선 하면은 끝납니다. 자, 간단해요. 만드는 거. 이렇게 해서 만들고 완성됐으면은 여과해 가지고 별도의 항아리에 보관해 가지고선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피와 감초는 이거에 반량을 넣고 동일한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고 여과 후에 찌꺼기는 퇴비로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방영양제 활용 방법은 기본적으로 첨배 희석해서 쓰세요. 첨배 희석해서 쓰고 이거는 배수는 환경에 따라서 조금 하고 영양생장기, 생식생장기, 교대기 아까 설명드렸는데 교대기는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의 교차기간을 교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0배에서 1200배 영양생장기엔 그다음에 생식생장기에는 500배에서 800배 그래서 교대기에는 그 중간 정도로 맞춰서 하면 될 것 같고 한방영양제 사용 방법은 당기, 계피, 감초가 2대 1대 1이기 때문에 혼합해서 사용할 때 20리터에 1000배를 희석한다 하면은 15, 5 이렇게 넣으면은 20리터에 1000배가 딱 됩니다.
합해서 20cc를 만들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활용하는 겁니다. 예, 당귀 이렇게 져서 만든 거예요. 자, 계피도 마찬가지. 자, 감초도 이렇게 막걸리에 자작하게 잠길 정도로. 자, 그 유기농업을 위한 기본적인 방법은 제가 이렇게 써놓긴 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뒤에 쭉 이렇게 써놨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해하시기 쉬울 거라고 봐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